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이고 지금 경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 경장 외사 전문 특채 시험에 116대 1의 경쟁률을 뚫어서 합격했었어요. 외사 수사대의 통역 업무 분야에 중국어 통역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죠. 제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자식들도 고등학생 1명, 중학생 1명 있는데 사고 안 치고 성실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시댁도 평범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시모랑 사이가 불편할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상한 소리도 안 하셨어요. 전화도 남편한테만 하셨고요. 결혼 후 몇십 년이 지나니까 어머님이 편해져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죠. 얼마 전에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이런 얘기를 늘어놓기도 했어요. 제 친구는 시부모님한테 무수리 취급받는데요. 복직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같이 사는 신혼의 두 애기들 밥이나 차려주고 있다고 하던데요. 친구가 희생해서 그래주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청소나 해주는 여자라는 말까지 들었대요. 시어머니한테 시달리는 친구들 얘기를 꺼내니까 어머님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요즘도 그런 시댁이 있니? 그 집 시어머니는 나중에 나이 들면 어쩌려고 그런데? 며느리는 어려운 게 맞다. 딸 같은 며느리는 없으니까 적당히 거리 두는 게 좋지. 저희 어머님은 이러셔서 너무 좋았어요. 아버님은 말수가 없으셔서 그저 제 말에 대답만 하시고 알아서 잘 지내라는 덕담만 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시댁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좋은 시어머니란 걸 말하고 다녀서 좀 그렇긴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항상 이러셨거든요. 나는 며느리한테 전화도 안 한다. 귀찮게 뭐하러 전화를 하니? 남들은 생일상도 차린다고 하던데 나는 케이크 받은 게 다야. 그것도 안 줘도 상관없어. 시부모님 생신 때 시댁으로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보내드리곤 했거든요. 남편 말로는 제가 있을 때만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말씀 뒤엔 항상 남편의 외삼촌 말이 따랐어요. 남편의 외삼촌이 항상 이런 소리를 하셨거든요. 조카 며느리, 우리 누나 같은 시어머니 없어. 알아서 잘해야지. 무조건 상관없다고 하셔도 잘 챙겨드려. 생일날에 케이크만 보내지 말고 직접 가서 생일상 좀 차려드리고. 이때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고 남편도 동의하는지 가만히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친정 부모님께 케이크랑 용돈만 보내고 있었거든요. 반면에 친정 엄마는 케이크와 용돈도 고맙다고만 하시고 별말 안 하셨어요. 왜 옆에서 난리인지 기분이 좀 그렇긴 했지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웃으면서 알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만 불공평하게 시댁에만 잘하면 쓰겠어요? 시댁을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해뒀어요. 당신 어머님이 하시는 말 들었지? 친정 부모님이랑 시부모님 생신날에 직접 찾아가서 상 차리자. 연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그게 안 되면 양해를 구해서 주말에 가든 그렇게 하게. 제가 이러니까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매년 그렇게 챙길 수 있겠어. 당신은 아무 때나 연차 낼 수 있나 본데 우리 부서는 그러지도 못해. 중요한 프로젝트 시작하면 연차 내기 눈치 보인다고. 주말에도 그래. 안 바쁘면 내가 당신 말대로 해보겠는데 매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남편이 시큰둥해하고 귀찮아하길래 순간 열이 뻗쳤어요. 누군 일 안 다니고 상사 눈치 안 보나요? 바로 남편에게 쏘아붙이고 말았죠. 나도 이번에 맡은 사건 때문에 바쁘고 상사한테 눈치 보일 때 많아서 연차 함부로 못 써. 시댁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나한테 왜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하는데? 나한테는 엄마가 아니고 시어머니니까 최대한 이해하고 맞춰드리려고 한 거잖아. 그럼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 당신이 중간다리 역할 안 하니까 어머님이 오해하시는 거 아니야. 남편이 행동을 똑바로 했으면 제가 이런 제안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맞받아치니까 남편이 깨갱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 나눈 것 같았어요. 어머님께서 뒤늦게 저한테 전화로 이러셨거든요.
며느라, 많이 바쁘니? 내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랐지? 내 생일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다며? 난 그랬으면 했어서 한번 말해본 건데 내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아들이랑 며느리 둘 다 바쁠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했네. 난 케이크랑 용돈만 챙겨줘도 좋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다시 생각해보니 저 같아도 매번 케이크랑 돈만 보내면 좀 그랬을 것 같아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리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속상하셨죠? 그동안 제가 바쁘다고 너무 무심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머님 생신 있는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시댁으로 가서 제가 맛있는 밥 해드릴게요. 아니면 좋은 식당 예약해서 밥 한 끼 하게요. 서운한 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은 안 그래도 된다고 말하지. 저는 끝까지 해준다고 하고 있었지. 어떻게 시댁 식구들이랑 갈등 하나 없겠어요. 갈등이 있더라도 훈훈하게 마무리돼서 제법 괜찮은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무렵 갑자기 또 불편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제가 먼저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날이었는데요. 야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오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했거든? 근데 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대. 그 여자가 병원장 외동딸이라고 하던데? 시동생이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긴 했는데 데려온 여자가 병원장 외동딸이라니. 경찰이라서 그런지 의심부터 들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그랬나 봐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까지 나서서 제게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예비 며느리가 결혼 허락받으러 온다고 하던데 첫째 며느리 보고 한번 와달라고 하면 안 되니? 그냥 그것이 사기꾼인지 아닌지만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려우려나? 어머님이 남편 통해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니까 가야겠더라고요. 남편한테 그날 시댁에 같이 가자고 하고 예비 동서가 몇 시에 오는지만 알려달라고 했어요. 주말이 되기 하루 전날, 토요일 1시, 그때 예비 동서가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자마자 준비를 했어요. 11시쯤에 남편이랑 시댁으로 가 예비 동서가 올 때까지 시부모님과 대화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보니 시동생과 예비 동서가 서 있더라고요. 제가 문을 열어줬는데 예비 동서가 저를 보자마자 꾸벅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시부모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서 선물도 사왔어요. 혹시 들어가도 될까요? 예비 동서가 소고기 선물 세트를 사왔더라고요. 저랑 시부모님이 얼른 들어오라고 하니까 동서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어요. 소고기 사와서 첫인상이 좋게 느껴진 게 아니었어요. 행동이 예의 바르고 말투가 똑부러졌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예비 동서에게 제가 형님 될 사람이라고 소개하니까 예비 동서도 제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대충 눈치챘나 봐요. 그 말 듣자마자 형님 거리며 이것저것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실 오는 동안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철원 씨가 어떻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부자는 아닙니다. 부모님 잘 만나서 남들보다 고생을 덜 하긴 했지만 그렇게 억만장자는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절 어떻게 보실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평범한 집안 자식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시부모님 기대에 못 미칠까 봐 우려되네요. 예비 동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어마어마한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학 영화학과를 졸업한 후에 영국에서 영화학교로 유명한 곳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미술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과정까지 마쳤다고 하니 집안과 학벌까지 어디 한 군데 빠지는 곳이 없었어요. 보아하니 시동생이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일하고 있는데 예비동서가 미술감독으로 일하다가 만나게 된 것 같았죠. 시동생이 예비 장인어른이 병원장으로 있는 병원도 가봤다며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시동생 딴에는 시댁 식구들한테 입증하려고 동영상을 찍은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예비 처가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가서 영상을 찍다니 그것도 모자라 예비 동서의 재산 규모를 보러 갔다며 집이랑 차 사진도 보여주는 거예요. 으리으리한 집 사진에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스포츠카 사진까지 들이미는 거 있죠? 시동생이 신나서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었어요. 우리 여친 진짜로 부자예요. 저도 처음에는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말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믿어주세요. 형수님도 그거 보러 오신 거잖아요. 시동생이 이런 식으로 말해서 듣는 제가 다 창피했어요. 거기다 대고 시동생이 이런 말을 구구절절 늘어놓다가 이번엔 자기 식구들의 잘난 점을 이야기하고 싶었나 봐요. 시동생이 또 나쁘끄러운 말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자기야, 여자라면 시집살이 당할까봐 걱정되잖아. 우리 엄마가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요즘 시모 같지 않아. 저는 시동생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싶은데 어머님이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시집살이? 그런 거 전혀 없다. 제사 차례는 내 세대에 끝내버릴 거야. 절대 우리 며느리 고생 안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첫째 며느리한테도 못 살게 군 적 한 번도 없고 전혀 눈칫밥 안 주고 있다. 이게 눈치 안 주는 건가요? 게다가 제사를 어머님 선에서 끝내겠다고 한 거지 아예 없앤 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셔야 제사가 끝난다는 말씀이셨죠. 어머님이 저 말을 매년마다 하셨지만 제사는 계속 하셨고 전 늘 불려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들도 이렇게 다 살고 있으니 며느리로서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며 받아들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예비동서 시집 오게 하려고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예비동서 붙잡고 싶은 마음에 그나마 괜찮은 점을 과시하는 것 같아 속으로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예비동서 눈치를 보며 막 박수를 치며 일이 쭝알대는 거예요. 와, 우리 엄마 멋있다. 형수님도 시어머니가 이러니까 편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형수님이랑 우리 예비 와이프는 완전 복 받았네. 이런 소리를 해대길래 어색하게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예비동서랑 눈이 마주쳤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예비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보러 온 건데 어쩌다 보니 예비동서를 이 집안에 들이려고 용쓰려고 저랑 제 남편까지 나선 꼴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집안 제사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애매한 말로 사람을 홀리고 있으니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은근슬쩍 예비동서에게 이런 말을 흘리기도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제사 횟수도 많이 줄었고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도 많이 줄었어요. 어머님이 매년 주도적으로 제사상 차리셔서 저는 거의 도와드리는 식으로 참여하고 있네요. 다른 집 같았음 며느리인 제가 전부 다 하고 있었을 텐데 이게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이렇게 최대한 좋게 시모 포장해드리며 예비동서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시동생은 물론 시모 표정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그때 시어머니께서 얼척없는 말을 선포하셨어요. 며느라, 너는 제사상 안 차려도 된다. 네가 시집 오면 제사 없앨 거니까 하이면아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님이랑 제 말이 서로 안 맞고 시모가 앞뒤 다른 행동을 하니 예비동서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였죠.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이러더라고요. 정말요? 저 때문에 제사 없애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동안 열심히 제사상 차려오신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예비동서가 우물쭈물거리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끼어들었어요. 아, 우리 집안에 남아있는 허례허식 같은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안 그래도 우리 엄마가 요즘 누가 제사 지내냐고 하더라. 제사 안 치러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 하긴 했었어. 저한테 늘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돈 앞에서 시댁 식구들이 일이 변하다니 제 얼굴이 다 화끈해지더군요. 그것도 모자라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 얘기를 또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내 생일상도 안 차려준다. 내가 못 차리게 했어. 그랬더니 케이크랑 용돈만 보내주더라. 안 그래도 첫째 며느리가 경찰 일 하느라 바쁜데 내 생일상을 왜 차리고 앉아있겠니? 시간 되면 좋은 식당 예약해서 한 끼씩 하면 되지. 너도 그냥 내 생일에 크게 신경 쓰지 말어라. 첫째 며느리가 케이크 보내주고 둘째 며느리는 밥 한 끼 사주고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정성만 보이라는데 시모한테서 싸한 느낌을 받았죠. 진짜로 밥 한 끼만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았는데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 자금은 얼마나 모았니? 우리 아들이랑 내가 너무 적게 모은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우리는 결혼식 그렇게 호화롭게 할 필요 없어. 차라리 그 돈 집안 어르신들께 드려야지. 안 그래? 제 귀에만 사치스럽게 결혼하지 말고 차라리 그 돈 놔주라 라고 들리나요? 갑작스럽게 돈 얘기가 나오자 예비 동서가 당황한 게 보였어요. 말을 더듬거리더니 이리 대꾸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리고 나중에 이 사람 통해서 전달 드릴게요. 저도 확인해야 할 재산이 좀 있어서요. 어머니께서 이 말을 듣고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면 그러냐고 호들갑을 떨었죠. 예비 동서가 떨떠름하게 웃고만 있으니까 모든 시댁 식구들이 예비 동서에게 잘 보이려고 용을 쓰기 시작했어요. 예비 동서가 거기에 질렸는지 서둘러 빠져나가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가 곧 잡힐 거라고 하길래 약속이 있어 제가 먼저 가보겠다고 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거 없었는데 시댁 식구들 꼴 보기 싫어서 바쁜 척 남편이랑 같이 시댁을 빠져나온 거죠. 그런데 남편이 시댁 아파트 1층으로 내려와 주차장에 있던 차에 타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멋있지 않아? 며느리한테 제사 안 시킨다고 하고 혼자서 준비하고 다 장만하잖아. 평생 고생하셨으면서 우리는 그런 고생 못하게 선언하셨으니까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 재수 씨 될 사람도 우리 집안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던데? 바로 결혼 꼴이 내서 우리 집안 사람들 팔자 좀 피겠어. 아무리 농담이라도 예비 동서 통해서 인생 고쳐볼 생각을 하다니. 자식들 고생해서 키운 시부모님은 그런 생각 조금은 하실 수 있어도 형이라는 작자가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남편이 끝까지 웃으면서 콩고물 떨어질 거 생각하길래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줬어요.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 게다가 어머님이 선언하신 건 멋진 건데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예비 동서 들으라고 한 말 같아.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왜 날 위한 거야? 난 원래도 차례 제사 지내는 거 이해 못했어. 그냥 어머님이 혼자 하시기 힘드시니까 도와드리는 것 뿐이야.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다들 나보고 복 받았다는데 애초에 내 일이 아니니까 도와준다고 해도 받을 생각 없었고 어머님이 안 한다고 하면 없어질 일이잖아. 차라리 내년부터 안 할 테니 며느리도 설엔 니네 집 가거라 했으면 복 받은 며느리가 맞았을 거야. 평생 감사했을 건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해야 되는 거면 난 앞으로도 향후 20년은 더 명절에 항상 시댁으로 와서 얼굴도 모르는 귀신밥 차려야 되는 거잖아. 결국 예비 동서도 결혼하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님이 또 말로만 그러시고 제사를 할지 안 할지 누가 알아? 좋은 게 일도 없어. 그러자 남편이 표정을 확 구기더니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당신은 진짜 복에 겨웠다. 다른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재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 당신 친구들만 해도 시집살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잖아. 당신은 정말 편하게 살고 있는 줄 알아. 여기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날 다투면서 남편을 거의 가르치다시피 설득했어요. 그럼 나도 친구들한테 말할 거리 생긴 거네? 시댁 식구들이 돈 많은 며느리랑 나 차별한다고? 나 힘들게 제사상 차리다가 언제까지 하실 거냐고 물어봤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어머님이 자기 힘 닿는 데까지 해보고 제사 아예 끝내겠다고 해서 포기했잖아. 게다가 내가 어머님 생신 안 챙기는 못된 며느리 취급받는데 당신 가만히 있더라? 지금 보니까 내 친구들이나 나나 똑같이 불쌍한 처지인 것 같은데? 제가 시어머니가 짧은 사이에 저지른 짓거리를 하나하나 꼽아서 얘기하니까 남편이 제 가르침에 넘어오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고집을 피우거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렵게 남편을 설득해 제 편으로 만들어버렸죠. 제 말을 잘 들어보니 남편이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당신 말이 맞는 것도 같네. 다시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이번에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아.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처음으로 이러신 거잖아. 각자 생각 차이가 있는 거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줘라.
당신이 기분 나쁠 만도 했는데 참아줘서 고마워. 남편이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했다며 미안하다고 해줘서 다행이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 정이 쏠린다는 뜻인데 옛날엔 시모랑 남편이 가까운 사람일지 몰라도 이제 저랑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제가 더 가까운 사람처럼 느껴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남편이랑 끊임없이 대화하며 남편 생각을 깨워놓은 덕분에 남편 팔이 제 쪽으로 굽힐 수 있었던 거죠. 이 뒤로 남편이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가 막아주겠다는 말까지 해줬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예비 동서의 상견례 자리를 코앞에 두고 있을 때였어요.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어서 몰랐는데 남편이 방 안에서 시모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전화를 끊어버리고 방에서 나오길래 음식을 하다 말고 나온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엄마가 동생 상견례 날 무시당한다고 명품백 들고 오라고 하잖아. 내가 명품백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빌리거나 작아라도 사오래. 명품백 안 들어대고 무시할 집안이면 결혼 안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무시당하더라도 어떻게든 결혼시키겠다고 하네. 엄마가 이런 사람일 줄 몰랐어. 어이가 없어서 나 참. 남편이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날뛰길래 우선 남편을 달랬어요. 친구한테 명품백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빌려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런 소리까지 해댔어요. 우리가 꼭 가야 돼? 상견례 자리는 양가 부모님만 뵈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껴서 뭐해. 엄마는 이미 재수 씨 병원장 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그래도 어머님 부탁이니 상견례 자리에 가보자고 했는데요. 전 얼른 시동생 결혼시켜서 전처럼 시댁 식구들과 대면대면해지길 바랐어요. 그 마음으로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 사정 얘기하고 명품백 좀 빌려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헐, 시어머니가 그러셨다고? 진짜 어이없다. 돈 많은 며느리 드리려고 별짓을 다 하네. 알겠어. 안 그래도 그 명품백 애지중지하느라 들고 다니지도 않는다. 식당 안에만 있겠다고 했으니까 빌려주는 거야, 요거사. 친구가 퇴근길에 집으로 오라고 하길래 너무 고마웠죠. 그 주에 시간을 내서 친구한테 미리 연락해서 명품백 좀 빌리러 갔어요. 그리고 저희 집 옷장에 명품백을 모시고 있다고 하니까 경찰 동료들이 웃더라고요. 그걸 왜 빌렸냐고 물어봐서 병원장 딸인 예비 동서가 왔다고 이야기해뒀는데요. 동료들이 직업병인지 몰라도 반 농담식으로 의심을 해댔습니다. 동생분이 병원장 직접 만나고 집 사진이랑 차 사진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해볼수록 이상한데? 사기꾼 아니야? 범죄 및 수사 경력 조회해봐. 제가 그 말을 듣고 왜 그런 짓까지 하냐고 웃고 말았죠. 그렇게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한참 근무하고 있는데 저를 잘 따르던 막내 순경이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 귓속말을 하는 거예요. 경희님이 하는 말 듣고 걱정돼서 그분 이름 조회해봤습니다. 범죄 이력은 없는데 수사 경력에는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흔적이 있는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것만으로는 예비 동서를 의심할 수 없지만 일단은 이 자료를 미리 빼놓으라고 했어요. 막내한테서 건네받은 서류를 상견례 자리에 가져가기로 했는데요. 과연 예비 동서의 정체가 뭘지 궁금해하며 상견례 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다가와서 예비 동서가 무고죄 받은 자료를 명품 가방 안에 챙겨뒀어요. 그리고 남편이랑 같이 식당으로 가서 약속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죠. 남편은 화장실 다녀온다고 하길래 저는 그동안 CCTV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해뒀습니다. 혹시 몰라 어디로 도주할지 계산하고 식당 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예비동서와 마주쳤어요. 예비동서가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어요. 형님, 본인 분수에 맞게 사세요. 꼴에 무시당할까봐 명품 가방 들고 온 것 봐. 혹시 이거 가짜 아니에요? 너무 싼티나 보이는데? 형님만 이러고 오는 거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아주버님도 명품 치장하고 오는 거 아니죠? 그럼 너무 쪽팔린데.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아주 얌전하던데
제 앞에서 얼굴이 싹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병원장 외동딸이 아니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어요. 병원장 외동딸이라는 걸 내세워 돈을 빼앗으려고 하겠구나 경계하고 있었죠. 하지만 겉으론 푼수처럼 웃어주면서 이 말만 하고 말았어요. 그래? 산티나 보여? 동서가 병원장 외동딸이라 그에 맞는 모습 보이려고 노력해봤는데 실패했나 보네. 얼른 들어가자. 어르신들 기다리겠다. 제가 타격이 하나도 없어 보이니 예비동서가 좀 흠칫하긴 했어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룸 안으로 들어갔죠. 제 예상대로 예비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다시 얌전하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동서의 아빠가 절 보곤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저도 예비동서의 아빠를 알아보고 싱긋 웃어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니 예비동서의 아빠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계속 멀뚱히 서 있길래 예비동서의 아빠 보고 얼른 앉으라고 했더니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바라보던 예비동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예비동서의 아빠가 지가 한 짓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엄청난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비동서가 슬슬 선을 넘기 시작하더군요. 형님, 경찰이시라면서요?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물어봐도 돼요? 경찰서에서 통역하는 일 한다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경찰이에요? 그냥 통역사 아닌가? 교통경찰 같은 거 아니에요? 무시하려는 건 아니고 신기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동서가 저를 흔히들 생각하는 형사가 아니라 영향력 없는 사무직쯤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두 눈을 부라리며 예비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랑 시동생은 그 말에 어색하게 웃는 거예요. 예비동서가 저한테 쌍욕을 해도 웃을 분위기였어요. 그때 남편이 저 대신 기분 나빠하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러자 예비동서가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저 안 그래도 경찰 싫어하거든요. 제가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진짜 심각한 일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고소했는데 저한테 무고죄 때린 거 있죠? 경찰이 수사도 대충 하고 세금 받아 처먹어 놓고 일도 설렁설렁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형님한테 하는 말은 아니에요. 형님은 당연히 좋아하죠. 세상에, 이런 자리에 이리 심한 망언을 해대다니. 믿을 수 없어서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동서가 이런 질문을 해댔어요. 어머님, 제가 드린 가방은 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버님, 양복은 잘 맞으세요? 아버님한테 딱 어울리는 브랜드를 한번 사봤는데 맞춤 정장 같네요. 어쩐지 시모가 들고 있는 가방이 못 보던 가방이었고 시부는 어울리지도 않는 화려한 양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시부모가 돈에 넘어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비동서가 저한테 이랬어요. 형님도 가방 필요해 보이시는데 사드릴까요? 가방이 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눈짓으로 제 가방을 가리키는데 아까는 대놓고 깔보더니 이제는 은근히 무시하고 있더라고요. 슬슬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예비동서의 아빠는 쩔쩔매고 있길래 제가 웃으면서 대꾸했어요. 괜찮아요. 곧 있으면 정근수당 받을 것 같거든요. 그거랑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방 하나 장만해 볼게요. 명품 가방 없다고 이런 수모를 겪게 될 줄은 몰랐네요. 예비동서가 정근수당이 뭐냐고 하길래 제가 설명해줬죠. 경찰들한테 업무 잘했다고 주는 보상 같은 거예요. 범죄자 잘 잡고 수사 열심히 하면 주는 수고금 같은 거죠 뭐. 이번에 무고죄로 신고당한 여자 한 명 잡아내고 5조 진료하고 치료비만 30만 원 받은 병원장 보험 사기범도 잡겠네요. 제가 무고죄 얘기할 때에는 예비동서를 가리키고 보험 사기범 얘기할 때는 예비동서의 아빠를 가리켰어요. 그랬더니 예비동서의 아빠가 고개를 숙이면서 소리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경유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다시는 환자들 안 속일 테니까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자기 아빠가 갑자기 이러니 예비동서가 크게 당황했나 봐요. 오늘따라 왜 이러냐고 물어봐서 제가 전부 다 얘기해줬죠. 돈 많은 것들이 더한다고 예비동서의 아빠는 병원장이면서 보험 사기를 저지른 거예요.
교통사고로 방문한 환자들에게 특이한 치료법을 한 것처럼 차트를 작성해 보험사에 개인당 치료비 31만 원씩 교부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돈을 빼돌리는 짓을 몇 년 동안 하니 어마어마한 돈이 쌓인 건데요. 결국 환자들에게 들켜서 고소를 당하자 병원장이 보험금을 편취한 적 없다고 항변했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 자신만의 독특한 치료법을 실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안해낸 치료법 자체가 환자가 치료대에 눕고 전반적인 상태를 보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와 치료 후 재평가까지 모두 해당되는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게 치료법이 아니라 그냥 진료보는 거 아닌가요? 뼈를 맞추거나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진료만 봐놓고 30만 원을 받아온 거예요. 게다가 피해 환자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니 진료 시간이 5초에 불과했다고 하더라고요. 목과 허리를 눈으로 대충 살펴보더니 빠르게 차트를 써내고 끝냈대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고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예비 동서도 만만치 않은 사기꾼이었어요. 병원장은 돈이라도 갈취해내려고 그런 짓을 저지른 거지만 예비 동서 이것은 아주 악독했죠. 제가 최근에 여학생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다가 그게 예비 동서의 아빠가 저지른 거라는 사실을 알고 샅샅이 알아냈는데요. 수소문 끝에 예비 동서가 무고죄로 고소당한 그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만나게 됐어요. 그 형사에게 전해 들은 말인데 예비 동서가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예비 동서가 그 짓을 한 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예비 동서 이것이 술에 취해 택시를 잡아타서 도착지에 내려서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갔대요. 택시기사는 그 모습을 보고 돈도 잘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택시기사가 어디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됐다는 말을 듣고 허겁지겁 경찰서로 향했대요. 갔더니 그곳에 예비 동서가 있었다고 하죠. 예비 동서가 아버지 뻘 되는 택시기사에게 쌍욕을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험악한 짓을 당했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요. 그 택시기사는 술 한 번 입에 댄 적 없고 출근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참된 크리스천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택시기사 말은 안 듣고 경찰들이 예비 동서 말만 듣고 조서를 쓴 건데요. 블랙박스도 하필이면 예비 동서를 태웠을 때 막차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라 손님을 태울 거란 예상을 못하고 블랙박스 스위치를 잠시 꺼뒀다고 해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다고 하니 예비 동서가 보란 듯이 더 피해자 행세를 해댔다고 합니다. 이때 택시기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경찰들에게 항의했다고 하는데요. 나도 내 권리가 있습니다. 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한쪽 말만 듣고 이런 식으로 모함하시는 거죠? 저도 민주 시민이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고요. 택시기사가 이런 식으로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죠. 하지만 택시기사가 무슨 말을 하든 경찰이 이런 대꾸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딸버린 아가씨한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뭐가 어쩌고 저쩌요? 블랙박스까지 일부러 꺼놓고 뭐라는 거야. 당신 이거 계획적인 범죄인 거 다 알고 있어. 경찰이 이런 식으로 택시기사 아저씨를 헛소리에 변명만 하는 사람 취급했대요. 이 순간 택시기사가 너무 억울한 마음에 예비 동서 보고 이랬다고 하는데요. 아가씨,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목적이 뭐길래 이러시는 건데요? 택시기사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차라리 합의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예비 동서는 돈도 안 받았대요. 그냥 이런 식으로 무고한 사람을 욕먹게 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걸 즐기는 것 같았어요. 경찰인 제가 전해 들었어도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결국 택시기사는 고소를 당했고 무고죄로 예비 동서를 고소한 거예요. 그 뒤로도 택시기사는 예비 동서랑 접견할 때마다 예비 동서한테서 막말을 들었다고 해요. 저 아저씨한테 그런 짓 당했는데 매번 이렇게 얼굴 마주해야 돼요? 대한민국 법 안 되겠네. 그리고 아저씨는 매번 뻔뻔하게 자기가 한 짓 아니라고 우기고 싶어요? 이제 슬슬 인정하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저씨가 인정하면 제가 봐줄지. 택시기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해 정당하게 벌을 주겠다고 했지만 예비 동서가 엄청난 돈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고용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택시기사는 이 일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못 자서 살이 20kg 가까이 빠졌고 결국 쓰러졌다고 해요. 경찰들 말로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어요. 병원장 외동딸의 고귀한 취미생활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막무가내로 굴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 돈도 안 받고 합의를 하며 봐줬고 법적인 절차 없이 일이 흐지부지 됐으니 누가 알겠어요? 그냥 예비 동서는 스트레스가 쌓이면 만만한 사람 잡아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화를 풀고 있었대요. 예비 동서의 아빠는 그걸 알고도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고요. 제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면서 예비 동서 얼굴에 그 서류를 던져줬어요. 택시기사에게서 무고죄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그 수사경력 조회 기록서를 얼굴에 던져준 거죠. 그러면서 예비 동서를 조사하면서 꽉 막혔던 속을 풀어버렸습니다. 동서, 내가 통역사나 교통경찰이나 다름없어 보인다고 무시했었지? 근데 이걸 어쩌나? 나도 엄연한 경찰인데. 이렇게 증거도 버젓이 있으니까 동서가 좀 말해봐.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면 말만 해. 내가 다 가져올 테니까. 그리고 니들이 다른 사고 친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예비 동서의 아빠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경위님. 제가 이번에 죄를 제대로 짓고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제 딸한테도 제대로 알려주겠습니다. 정신교육 확실히 시킬 테니 기회 좀 주세요. 제발 그 사건만큼은 공론화시키지 말아주시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든 간에 돈으로 다 막는 병원장이 왜 이러겠어요? 병원장의 보험 사기나 병원장 외동딸의 무고죄 사건도 제가 맡은 게 아닌데 다 알고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제가 최근에 맡은 여학생 사건 때문인데요. 여학생이 사고를 당해 크게 다쳤는데 예비 동서의 아빠가 돈이 안 될 것 같다고 진료를 거부했대요. 신고 2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해서 의식이 있었지만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을 땐 예비 동서의 아빠가 진료를 거부해 여학생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고 하죠. 다른 직원이 거절한 것도 아니고 마침 병원 밖에 나와 있던 예비 동서의 아빠가 이랬대요. 특정과 진료 불가로 수용 못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세요. 저희 병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환자분이 아닙니다. 환자 상태를 보세요 좀. 병원장이 나와서 여기서 진료봐달라고 우길 상황이 아니라며 역정을 내는 상황이 전부 다 보도된 거죠. 예비 동서의 아빠가 거절할 때 특정과 진료 불가로 수용 못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진료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에 대해 조사 중이었는데요. 수사차 예비 동서의 아빠 얼굴을 몇 번 봤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보게 되다니 기가 막힌 우연에 제가 예비 동서를 향해 비꼬는 투로 말해줬습니다. 예비 동서 덕분에 제대로 된 증거 잡게 됐네요. 이런 사람이라면 일부러 진료 거부하는 거 확실한데 제가 갈팡질팡할까 봐 이렇게 인성 보여준 거예요? 아이고 감사해라. 예비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소리를 빽 내지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건데요? 아버지는 왜 또 그러고요? 제가 예전에 택시기사한테 무고죄로 고소당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거 이미 무죄 선고 받았어요. 아버지는 뭐 보험 사기 친 것 가지고 이러시는 거죠? 그것도 이미 죄값 치른 거 아니에요? 예비 동서가 발을 동동 구르며 짜증을 내길래 제가 예비 동서의 아빠가 진료 거부한 사건을 이야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예비 동서가 놀라 굳어버리길래 제가 그 얼굴에다 대고 얘기해줬어요. 저는 예비 동서랑 예비 동서의 아버님이 저지른 모든 짓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할 말 있으세요? 이제 뭐 어쩌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비 동서가 이제서야 자기 처지를 알았는지 납작 엎드려 빌기 시작했죠. 우리 아빠 안 그래도 과잉 진료로 소문나서 병원 없어지게 생겼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정부 보조금도 못 받고 과징금까지 내게 되면 저희 끝장납니다. 예비 동서의 아빠 말로는 병원장 인성이 글러먹어서 의료진이나 직원들도 자주 그만두고 환자들도 발길을 끊었다고 해요. 한마디로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예비 동서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절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시모가 정신을 차렸는지 예비 동서 보고 이런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우리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인성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녔으면서 우리 앞에서는 착한 예비 아내, 착한 예비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다니. 게다가 사돈어른도 사기를 치고 다녔다고? 이거 돈만 많은 범죄자 집안 아니냐?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못 보낸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식으로 학을 떼셔서 다행이었어요. 시동생도 충격을 받았는지 예비 동서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형수님이 한 말 전부 사실이었어? 결혼할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싶었어? 어쩜 그럴 수 있냐고. 그런 짓을 벌여놓고 내 앞에서는 천사인 척한 거야? 나 이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자. 시동생이 시부모님, 저, 남편을 데리고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예비 동서였던 여자랑 예비 동서의 아빠였던 병원장이 뒤따라와서 몇 번이고 사과하긴 했죠. 대충 기억하기론 예비 동서였던 여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결혼하기로 한 사이에 이러는 게 어딨어. 이렇게 날 버리는 게 어딨냐고. 속여서 미안해. 내가 저지른 짓 숨기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이제 그런 짓 안 할게. 나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잖아. 당신이 형님한테 다시 생각하라고 말해줘. 내가 이렇게 빌고 있으니까 한 번만 당신이 내 편 들어주라.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라. 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병원장도 저한테 매달렸다가 시동생한테 매달렸다가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빽빽 내질렀어요. 속여서 미안합니다. 우리 딸 버리지 말아주세요. 우리 딸이 그런 짓을 저질렀어도 예비사위한테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그런 짓 안 할게요. 앞으로 환자들한테 양심적으로 굴고 어떤 환자든 적극적으로 질려보겠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니까 저희 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진료 거부했다는 소문 나면 병원 망해요. 저희 딸 앞길도 망한단 말입니다. 병원장이랑 병원장 딸이라는 것이 식당을 나오는 길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그야말로 개지랄을 떤 건데요.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년놈들을 뿌리쳤습니다. 덕분에 전 마음 놓고 남편 차를 탔고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시동생 차를 탔는데요. 차를 타기 직전에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 머뭇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병원장이랑 병원장 딸년 때문에 그렇게 정신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희는 서둘러 차에 탔고 남편이랑 저는 저희 집으로 갔고 시어머니랑 시동생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은 예비 동서였던 여자를 아예 만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여학생의 진료를 거부한 병원장. 그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병원장 그놈에게 정보 보조금을 못 받게 하고 과징금까지 내게 했는데요. 병원장이 말했던 대로 병원이 폭삭 망해서 몇 달 사이에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 뒤로 그것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시모랑 시동생이 제 집으로 찾아와서 고맙고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어댔어요. 내가 잠시 돈에 눈이 멀어서 차별을 해서 미안하다. 돈 많은 것이 시집 온다고 하니까 네가 그토록 힘들어하던 제사도 바로 없앤다고 하고 네가 생일도 제대로 안 챙겨준다는 식으로 말해버렸네. 무시당할까봐 명품백 들고 오라고 한 것도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다. 시동생도 고개를 푹 숙이며 저한테 사과하더라고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여자 데려올 일 없을 거예요. 형수님이 무시당하고 있는데 막지 않고 웃고만 있던 거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다음부턴 절대 이런 일 없도록 행동 똑바로 하겠습니다. 남들은 뭘 할지 몰라도 저는 시어머니랑 시동생이 이렇게 나와줘서 고마웠어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며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서운해할 걸 생각해 사과해 준 거니까요. 게다가 그동안 무난하게 잘 지내왔고 처음으로 한 실수잖아요. 인간이라면 살면서 한 번씩 돈에 눈이 멀기도 하니까 넓은 아량을 베풀어 시모랑 시동생을 용서해 줬는데요. 전 그 뒤로도 시댁 식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있고 말이 잘 통하고 상식적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만나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친구한테 명품백을 돌려주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쭉 얘기해줬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워하면서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도 너네 시댁 식구들은 말이 통해서 다행이다. 우리 시댁 식구들 같았음 사과도 안 하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따졌을 거야. 인성은 더러운데 자존심만 센 작자들이잖아. 남편이 내 편 들어주니까 사는 거지. 아휴, 정말 꼴 보기 싫은 것들이지 뭐. 친구 말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 곁에는 말이 통하고 상식적인 사람만 있잖아요. 그것만으로 복된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제 입맛에 맞고 완벽하게 제 편이겠어요. 제 편은 만들어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나름 인복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여곡절 끝에 남편, 시어머니, 시동생을 제 편으로 만드니까 사이가 더 돈독해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편인 사람 하나 없다고 신세한탄 하지 마시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저처럼 내 편 만들어가 보세요. 제가 했던 것처럼만 해도 지혜롭고 야무지게 힘든 일을 헤쳐나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